추석이 다가옵니다. 산삼의 대중화에 앞장서는 삼바이에는 국내산 토종 산양 산삼은 물론이고 영주 한우, 소백산 천연 벌꿀, 곶감, 표고버섯, 멸치, 굴비, 광천김, 한과, 홍삼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준비해야 할 추석 선물, 이왕이면 새날과 함께하는 기업 삼바이에서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포털 검색창에 한글로 삼바이 검색하시거나 삼바이.co.kr로 직접 들어오셔도 됩니다. 산삼할 때 삼, 사다라는 뜻의 바이, 삼바이입니다. 품질 좋고 가격 저렴한 상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회원 구입도 가능합니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홍준표 대표는 정치쇼에 들러리는 안 서겠다면서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 불참했는데요. 대신 오늘 저녁에 집에서 공부하겠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여야 대표는 추미애, 안철수, 이정미 대표, 주호영 대표 권한 등 이렇게 4명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도 상춘제 앞뜰에 나와서 맞았고 서로 손을 맞잡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회동은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서 세 번째인데 만찬은 처음입니다. 이 안철수 대표의 일정을 고려해서 만찬으로 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우리 안보 상황이 아주 엄중합니다. 우리가 주도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주변 상황들 때문에 우리 평화가 위협받고 또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안보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적어도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 그리고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국민들께도 큰 희망이 되고 또 우리 경제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좀 조속히 구성을 하고 그 틀 속에서 안보 문제를 좀 상시적으로 여야가 또 정부도 함께 협의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갖춰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반드시 지킨다 하는 굳건한 평화 수호 의지가 있다면 우리의 의사와 다른 결정을 어느 나라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이 와도 평화만은 국민이 온 힘으로 지키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치권이 평화 수호 의지만큼은 하나된 목소리로 내주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전쟁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은 철저하게 한미 간 기존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데 맞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한미 동맹과 국제 공조에 대해서 단호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약한 유화론도 무모한 강경론도 넘어서서 철저하게 현실적인 방도를 추구해야 합니다. 핵균형을 이루어서 감히 핵을 못 쓰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막을 만한 촘촘한 방어망들 소위 다층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을 해서 우선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 그다음에 대화라든지 이런 걸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특사 파견 문제에 관련해서는 사실 뭐 전쟁 위기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이 레드라인을 지금 계속 넘나들고 있는데 이것을 그린라인으로 바꿔내기 위한 그런 전격적인 모멘텀을 한번 만들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당 대표 회동 결과를 공동 발표문의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타개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초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며 다음의 사항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와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 둘째,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며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확장 억제의 실행력 제고를 포함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셋째,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안보 현안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 넷째,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역할이 중요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마지막 다섯째,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 이상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길거리에서 현찰 1,000만 원이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웬 떡이니? 경찰서에 갖다 줘야죠. 우리가 항상 감시받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는 CCTV를 예. 통해 가지고 예. 다 알아요. 예. 그런 양심을 버리고 아직도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길거리 떨어진 물건은 내 거다. 아니다. 법적으로는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가면 그것도 다 점유이탈물. 아, 점유이탈물.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할 때는 유실물 습득죄라 그래요. 자기 가져갔다. 가져갔다. 유실물 습득죄라고 그러는데 뭐 이게 절도죄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절도죄에 준하는 네. 처벌을 받고요. 이게 정말 그 1,000만 원이 탐이 났으면 경찰서에 갖다 주고요. 3개월인가? 그치, 사례금. 그 기간 지나서 주인이 안 나오면 돌려줘요, 경찰이. 사례금도 주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나타나면 30%까지인가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사례금은 권리가 있어요. 그럼 보장돼 있는 겁니다, 법으로. 실제로 북한이래. 실제로 부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할머니 77세와 64세인데 이분들이 또 아는 사이가 아니야. 처음 본 사람. 그냥 길거리 우연히 같이 지나갔을 뿐인데 예. 손자 등록금을 보태려고 4년 동안 노인 일자리로 번 20만 원을 매달 적금해서 모았던 바로 그 돈을 놓고 가다가 딱 떨어뜨리고 간 거를 뒤에 따라오던 각각의 다르신 분들이 한 몫씩 주워간 사건. 근데 저는 정말 유독 눈에 띄었던 게 이 할아버지가 현금을 인출한 그 계기가 좀 씁쓸했어요, 좀. 종편 때문입니다. 예, 이게 북핵 위기 때문에 전쟁이 날 것 같아서 미리 현금을 찾았다잖아요. 네. 이 적금 만기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적금을 해약하고 찾고 나오다가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안주머니에 돈 봉투를 넣고 잘 챙기셨다고 했는데 그걸 또 빠뜨리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5만 원짜리 100장. 예. 요거를 2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돈이 많진 않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돈다발 그러면은 막 이만큼 이런 부피가 아니고 이 정도였을 거죠. 100만 원 빳빳한 걸로 찾으면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00장. 예. 요거 2개 놓고 가다가 이렇게 빠져버린 거죠. 할머니들은 되게 이게 웬 떡이냐 하다가 지금 CCTV에 걸리신 건데. 예. 마차의 웬 떡이니는 취소합니다. 이게 길 잃은 강아지가 혼자 있다고 해서 덥석 데려가도 똑같은 죄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길냥이를 하도 불쌍하길래 저를 쫄래쫄래 따라오고 그러길래 데리고 가서 밥을 먹이고 한숨 재우고 문 열어놨더니 나가더라고 해서 그냥 보내줬어요. 데리고 있으면 걸릴 것 같아서. 예전 마인드는 뭐 돈 주우면은 뭐 내가 가져가는 거지 했고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길거리 주워본 돈 중에 가장 고액이 얼마였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기억 안 나지만 굉장히 두꺼운 지갑이었어요. 이 현금으로 막 꽉 채워져 있는 굉장히 두꺼운 지갑인데 그거를 주워다가 바로 경찰서로 갔어요. 착하네. 예. 이게 너무 좀 낯선 거죠. 그런 돈을 본 적이 없으니까 현실감이 없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배우잖아요. 예. 그건 주인 찾아줘야 된다고 배우잖아요. 왜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은 그런 순수함이 떨어질까요?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러고 보니까 돈을 주워본 게 거의 없네요. 저분도 기억이 안 남네요. 마이너스의 손이구나. 마이너스예요. 잃어버리긴 잘 잃어버리는데. 식당에 가서 뭐 삼겹살 구우면 이상 기름이 우리 변동만큼만 튀어. 왜 그 매운 기름이 내 눈으로 들어가냔 말이야. 작은 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작아요. 저는 길거리에서 5만 원짜리 한번 주워본 적이 있는데 오. 한 4, 5년 정도 됐나?
근데 그건 주인을 찾아줄 수가 없어. 예. 왜 그러냐면은 일반 물건 같으면은 만약에 파출소 같은 데 맡겼을 때 이 돈이 누구 건지 찾아볼 수 있잖아요. 물건이면 내가 뭐 어떤 특징을 말하고. 예. 근데 그냥 남들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5만 원짜리야. 그걸 누가 파출소 같은 데가 찾습니까? 잃어버렸다고 말지. 그러니까 네. 나는 정말 주인을 찾아주고 싶었으나 예. 500만 원이건 1000만 원이건 돈 뭉치였다면 또 상황이 달랐겠죠. 5만 원짜리 한 장이 누가 보니까 지갑에서 그걸 빼다가 같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에요. 사람도 없는 꼴목에서 이렇게 바람에 휘날리고 있길래 주워가지고 주인을 찾아줘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파출소에 가봐야 주인을 안 찾고 파출소 숙명들이 갔겠군. 그건 제가 먹었죠. 뭐. 그 5만 원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군대에서 땅을 파다가 삽으로 삽질을 하다가 땅 속에서 10,000원짜리 5장이 꼬깃꼬깃 이렇게 돌돌 말려져 있는 거 있죠. 오 마이 갓. 땅 파다가 5만 원을 주운 적이 있어요. 군대에서. 그건 누가 심어놓은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아, 그거는 땅 속에 있는 걸 주웠으면은요. 예. 그거는 야수님 거가 된 게 맞아요. 그래서 그건 합법적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원하게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푸나님이 얘기하신 그 5만 원 주스신 거는 앞에 몇 년 전이라고 한 건 삭제하세요. 편집에서. 왜요? 공소시효가 있어? 예. 문득 부산이라고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네. 부산 해운대 수욕장에 네. 여름이 지나고 나면요 금속 탐지기 갖고 네, 맞아요. 귀걸이 먹걸이 예, 예. 잃어버린 사람들 거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업으로. 예, 예. 그 큰 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불법이었다고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는 불법이라고 생각 안 하고 금속 탐지기를 사가지고 삐삐삐삐 거리는 곳마다 뒤져보면 뭐 조그만 귀걸이 이런 것들이 다 나왔는데 동전도 나오고 나중에 많이 그게 나오죠. 길거리에서 돈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탐지기로 해변가를 훑으시는 분들은요, 다 훑은 거를 그거를 욕심을 버리시고 마대자루에다 다 담으세요. 섞어서. 그리고 그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세요. 이거 주웠다고 해변에서. 근데 주인을 못 찾습니다. 못 그거는. 절대 못 찾아요. 마대자루에다 한참 섞어버리면. 예, 예, 그러면 예. 한 3개월인가 있다가 다 내 거가 돼요. 합법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많은 근들이 어디 바닷가 인간에 있겠죠. 예. 아, 돈 버는 것도 일종의 그것도 틈새 시장이에요. 사업이에요. 예. 합법적으로 하세요. 파출소 끼고 협찬. 그리고 파출소에 그 가지고 가면은요, 내가 1,000원을 주었잖아요, 길에서. 파출소에 가져가면 파출소가에서 신고자 인적 사항하고 돈하고 사진 찍고 해가지고 증거물을 담아가지고 딱 보관합니다. 그거는 그게 없어지면 횡령이 돼버려요. 업무상 횡령. 그래서 큰일 나요, 경찰들이. 1,000원짜리 한 장도 다 보관했다가 연락 줍니다, 나중에. 아이고 참 그거 참 그러시. 뭐 5만 원짜리 주웠는데 파출소에 갖다 주는 것도 좀 경찰이 사실 귀찮아해.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바른 생활로 살아야죠. 예. 그래도 이분이 잃어버리시고 한 2주 만에 다 찾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금을 모두 회수 조치했다고 했으니까 2주 동안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기다리셨겠어요. 이게 다 자유한국당 때문이잖아 지금. 그렇지. 김정은 때문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긴장을 막 조성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근데 은행에 돈을 찾아서 그걸 뭐 하려고 그러셨을까? 냉장고에 넣어도 주려고 했겠죠. 그 전쟁 나면은 은행이 망해서 우리가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은행이 보증하는 건 5천만 원까지 아니에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나 안전해. 네. 아 싫다. 전쟁이 나면 돈의 가치가 폭락을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면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을 해주지만 국가에서 그 5천만 원이 5천만 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쟁 나기 전에 위험하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갖고 달러나 금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죠. 야, 저분은 정말 모르는 게 없어. 대단하십니다. 근데 정말 가난해. 나 부자라니까요. 나 부자, 네. 마음 부자예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보도만 보고는. 철원에서 병사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저도 처음 들어봐요. 저는 이 용어를 도비탄이라는 용어를. 네, 저도요. 옛날에는 그냥 유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도비탄 뭐 그래서 제가 저도 막 한자를 찾아봤거든요. 무슨 뜻인가? 예. 별 의미는 없어요. 워낙 생소한 용어다 보니까 그게 휠 도자인지 뭐 뛸 도자인지 거기에 대한 분석도 좀 애매모호하던데 어쨌든 간에 쏜 총알이 어딘가를 맞고 튕겨져 나와서 사람을 맞췄다. 요거거든요. 근데 이걸로 사망을 했다. 근데 군대 갔다 온 상식으로는 사실 이게 이해가 안 간단 이해 안 말이죠. 되죠. 예.
사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사거리. 예. 군대 가서 사격장에 사격을 할 때 0.4격 말고 정식 관역 표적을 놓고 하는 사격. 이 사격에는 뭐 100사로 뭐 200사로 막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유효 사거리라는 게 있어. 모든 소총에는 예. 사격을 해도 대부분 다 소총일 거예요. 근데 소총이 아니라도 유효 사거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맞고 튕겨져 나가서 사람을 맞췄는데 정말 살짝만 건드려도 죽는 부위가 아니면 어떻게 그걸로 사람이 죽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이게 철원에 있는 6사단 청성부대인데요. 사격 훈련장에서 사격 사로 총 쏘는 자리 사로에서 400m 떨어진 길을 가고 있던 작업 후에 복귀하고 있던 병사가 사격장에서 쏜 총알에 맞고 어디 돌 같은데 단단한데 맞고 튄 그 유탄이 날아가서 머리에 맞고 즉사를 했어요. 이상하죠. 직선 거리로 400m인데 K2 요즘 K2 쓰겠죠? 예. K2 유효 사거리도 뭐 460m? 예, 맞습니다. 유효 사거리는 맞아서 바로 사망할 수 있는 게 유효 사거리인데 460m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총알이 돌멩이 같은 데 맞고 튀잖아요. 그러면 총알이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맞는 순간 완전 찌그러집니다. 납작하게 찌그러져 버려요. 그리고 그 날아가던 운동 에너지가 완전히 급감이 되면서 튀거든요. 그게 그리고 튀었다는 것은 어찌됐든 직선거리로 보면 삼각형 형태를 띄었다는 거예요. 꺾였다는 거거든요. 거리가 늘어나죠. 날아가는 거리가 늘어나고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고 모양이 납작하게 찌그러진 총알이 머리를 뚫고 들어가서 머리에 맞아서 죽었다. 이거 이상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추정일 뿐이고 도비탄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지. 근데 요 사격장 위치도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사격장은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지지 않거든. 누군가가 사로에서 총을 아예 사격장 밖으로 쏠 생각으로 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사격장들은 마지막 타겟이 있는 것보다 훨씬 높여서 뒤에 벽 같은 게 있어요. 예, 산이죠. 보통 산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 총알이 날아가서 튕겨서 사람 맞췄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불가능한 상황 같고요. 그러니까 유추해 보면 사실은 이게 도비탄보다는 물론 이제 부검 결과가 나오면 총탄이 회수되면 알겠지만 도비탄의 확률보다는요. 총을 쏘았는데 그 총알이 잘못 날아가서 맞은 경우일 확률이 제일 높아요, 사실은. 그렇죠. 직접. 예, 직접 맞힌 경우일 확률이 가장 높고요. 도비탄은 일단 1차적으로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찌그러진 상태에서 만약에 머리에 맞았다 그러면 머리에 맞는 순간 또 2차적으로 찌그러집니다, 총알이. 그렇게 돼서 모양 변형이 두 번 변형이 생긴 것이 나올 거고요. 직접 맞춘 거라 그러면 총알이 날아가서 한 번 찌그러진 그냥 단순히 납작하게 찌그러진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 사고의 경위야 조사해보면 대충 나올 거예요. 군대 보낸 부모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사고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말도 안 되는 사격장이라는 구조가 이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를 하잖아요. 너무 허망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시 또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격장은 뒤를 산을 배경으로 한다고 해도 그렇죠. 타겟이 아닌 허공에 쏘는 것까지도 방지하기 위해서 온갖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 뒤에는 출입을 아예 못하게 봉쇄한다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안전을 대비하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석연치 않아요, 사실은. 그 피해자 사병의 부모님은 얼마나 이게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마는 사실 사격장은 통제된 공간이잖아요. 굉장히 통제된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격장 주위로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작업 후에 사병이 사격장 근처로 지나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대 내에서 이거는 사격장 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고 어떤 분이 댓글에 그런 얘기 쓰셨더라고. 김은중이가 생각나는 건 뭐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군이 국민들한테 워낙에 신뢰를 안 줘가지고 마치 사고로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는 자기들이 때려 죽였는데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보도들 자체가 그냥 올곧이 안 들리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신뢰를 줘야 될 정부 관련된 부처들이 너무 많다는 걸 한 번 더 실감도 했어요. 아이고. 어쨌든 도비탄이라는 거 발표한 거는 좀 생뚱맞았어요. 그냥 추정일 뿐이에요. 네. 어떤 사람이 미친 척하고 사격하는데 사격장 너머로 사람 지나가는 곳에 한번 쏴보고 싶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쏘지 않는 이상 사실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도비탄이라는 개념을 사실 저는 개그 프로에서나 봤지. 우리 그 개그 프로에서 뭐 총을 땡땡땡 튀어가지고 뭐 맞고 쓰러지고 하는 그런 우스개의 소재로는 봤지만 현실 세계에서 도비탄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사실 그 운동 에너지라는 게 장애물을 한번 만나고 나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데 K2 소총의 유효 사거리가 아까 460m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유효 사거리 너머에서 맞았는데 그러면 400m 지점에서 한번 튕겼다고 가정해도 발사 지점에서 튕기는 지점까지 400m라고 치면 그 사이에 운동 에너지가 급격하게 떨어졌을 테고 네. 거기에 장애물에 한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몸을 관통할 정도의 운동 에너지가 남았다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렵죠. 저는 불가능하다고 예. 봐요. 예. 그건 불가능하고 사격을 뒤로 하지 않는 한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안전사고 때문에 총을 들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왜 예. 불발탄 나오거나 그러면 발만 딱 들게끔 하잖아요. 예. 어리버리한 신병들이 총 들고 예. 이게 총 안 나간다고 하다가 예. 또 사고가 나기도 하고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건 돌아가신 분 명복을 빌겠습니다. 힐링 베개가 뭔 줄 알아? 꿈나라 베개. 베개라고는 불려지지만 지금까지의 베개와는 차원이 아주 다른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르말린, 황토, 베르마늄목, 소나무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꿈나라 베개. 충전재까지 통째로 세탁이 가능합니다. 공기 비타민, 음이온으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꿈나라 베개는 근화 신소재 제품을 온라인상에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건강을 위한 선물이 최고죠. 잠이 보약이니 숙면을 선물하세요. 목과 허리를 편안하게 주는 꿈나라 베개. 뉴본 스킨 이미라 대표. 저는 어릴 때 아토피를 알았어요. 한번 망가진 피부는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는 걸 알았죠. 아기 물티슈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피부에 안 좋은 성분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물티슈 업계에 세계적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 다시 한번 그 신화에 도전한다. 원단부터 달라야 해요. 갓난아기라고 해서 아기만 쓰는 건 아니고 아기도 쓰는 온 가족 모두 안심하고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아기들이 쓰는 스킨케어 제품도 같은 정신으로 개발했습니다. 다른 제품들처럼 아무 효과 없는 정제수를 쓰지 않아요. 피부 진정에 좋은 병풀 립스로 바꿨어요. 확실히 달라요. 간단해요. 나만의 비법이죠. 나의 아기가 쓸 거니까. 기대하세요. 갓나나기를 검색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검색어 상위권에 있던 사람 바로 신보라 씨인데요. 개그맨 아닙니다. 덩달아서 김기리 키워드도 굉장히 그 상위에 오르더라고요. 전 남친이잖아요. 예. 현 남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네티즌들의 뭐 심리가 그렇죠. 이렇게 뭔가 좀 같이 떠오르는 거는 동시에 아,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예.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7번으로 된 20대 파릇파릇한 국회의원이죠. 이 사람이 처음에 비례대표가 됐을 때도 논란이 많았어요. 그들 내부적으로. 예. 제가 뭔데? 그러니까 뭐 스펙이나 어떤 상황들로 보면 사실 시의원급도 안 되는. 맞아요. 근데 국회의원 비례대표 7번 당선 안정권에 배치됐단 말이에요. 누구 빼기였냐 이런 논란도 많았었고. 근데 이제 비례대표는 의미를 담기 나름이에요. 뭐 여성 과학자 우대하겠다 그러면 비례대표 1번 주고 무슨 청년 우대하겠다 그러면 몇 번 주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비례대표를 주는데 그 신보라가 길거리 나와가지고 전 기억나거든요. 신보라 기억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권 때 단식도 하고 그랬어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우리 쪽 사람들처럼 막 십며칠 십며칠씩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연금 관련한 뭐 이런 박근혜가 국회에다가 연금 개혁 가자 막 이렇게 내가 억지로 내려보내가지고 그거 막 반대하고 이러는 과정에 단식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은 뭐 하루 어떤 경우는 막 12시간 단식 예. 그런데 막 앞장서가지고 박근혜 정권 편들던 바로 그런 보수단체들 중에 너무나 이름들이 많고 그래갖고 기억도 안 나는데요. 국정원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 받은 관변 단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보수 단체들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신보라 속해 있던 단체까지 지금 압수수색을 당한 겁니다. 단체 이름이 뭐냐면은 두 개가 있는데. 네, 신보라의 단체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청년이 여는 미래 그리고 청년이 만드는 세상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화이트리스트 논란이 일면서 가짜 관제 청년단체의 민낯이 부끄럽다. 우리 최민희 의원께서 트위터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세태를 보여주는 느낌이 있는 게 돈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름도 청년이 여는 미래와 청년이 만드는 세상 뭐가 다르겠어요. 그냥 같은 사람의 기획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수구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부류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예. 그들한테는 희소 아이템인 거예요. 청년들이. 근데 그중에 옛날에 윤주진 이런 사람들 기억나요? 네. 청년인데 생각이 좀 이상해. 청년스럽지가 않아. 그래서 보수의 그 노인네들 정당을 막 대변하고 막 그럴.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희귀 아이템이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 젊은 사람 같으면 저런 마인드를 갖고 있도 저런 정치하는 정당을 지지할 리가 없는데 가서 거의 친위 조직처럼 길거리에서 우리들이 싸웠듯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물론 숫자로만 따지면 1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예. 그렇게 해서 눈에 들고 하다가 결국에는 국회의원까지 하게 되니까 그들 내부적으로도 참 국회의원 되기 쉽다. 전희경이나 신보라 같은 부류의 젊은, 물론 전희경은 신보라보다는 훨씬 더 나이 좀 먹은 편이지만 그렇게 영입돼가지고 일종의 그들 나름대로 혁신 어떤 상징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신보라가 결국에는 국정원의 지원을 받았던 단체에서 활동을 했다. 사실상 대표 역할을 했다. 네. 이 생각나는 일화가 제가 조그마한 사회적 기업을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어떤 청년들이 생산 의뢰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쩌다 그 당시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자기는 우파라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사회적 기업이라는 간판이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의 논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우파가 돼야 된다. 우파가 되면 이명박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논리였거든요.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때. 그때 20대 중반 정도 되는 청년들이었는데 우파나 어떤 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어떤 어느 정도 신념이 있는지는 제가 알 길은 없지만 기본적인 논리 구조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우파를 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좀 암울하던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때 그 공천 관련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비례대표 질문 받느냐 논란인데 핵심이 뭐예요, 마차님? 그때도 백공천 논란이 있긴 있었는데 이 신보라가 그 최공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이 총선에 출마한 최홍재 전 청와대 행정관의 친형인데요. 이 신보라가 이때 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했던 노 모 씨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최홍재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한 사람이 사실은 신보라의 남편인 거죠. 네. 근데 그 최홍재의 형이 공천관리위원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참 이런 끈끈한 인맥 좋아요. 왜 인턴으로만 일해도 강원랜드 같은 데 취직시켜주잖아. 네. 근데 공천관리위원회 동생의 선거사무실의 선거사무장의 부인. 선거사무장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 후보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네. 아마 거의 비리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 선거사무장 정도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인 거죠. 선거사무장은 가족과 동일한 걸로 인정받잖아요. 선거사무장이 유죄로 인정받으면 사실 선거직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선거사무장이 부인이었다. 아, 참. 그래서 이게 당선됐는데 저는 신보라의 지역적인 걸 봅니다. 신보라가 광주 출신이에요.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네, 그렇죠. 아마도. 않습니다. 근데 사실 광주 쪽에서 학교를 나온 친구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주위에 보다 보면 가끔씩 그런 부류의 유형들이 있어요. 그 유형들 정치권에서 뭔가 좀 관심 받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권력 지향적인데 사실 이념적 가치관은 별로 없고 나서라 그러면 정말 잘 나서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관심 받는 걸 중요히 생각하는 일정 관종 딱 그런 과였는데 맞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스펙도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청년을 상징한다는 의미로 비례대표 7번에 딱 박아줬던 결국엔 계속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다가 머뭇거리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국정원이 만들어준 국회의원이라 이겁니다. 국정원이 만들어주고 행동대장으로 열심히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보답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이게 보면 이 사람이 2014년 8월 달에 새만금에서 새만금 방조제 앞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물을 방류하는데 밀려서 뒤집어져서 이제 사망사고가 일어납니다. 선원 3명이 죽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선장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판사가 이건 국가 책임이다. 선장이 책임이 아니라 수문을 방류한 국가 책임이다라는 그런 논지를 피니까 이 판사를 규탄하는 규탄 시위를 합니다. 이 신보라가. 그런데 그 규탄 시위하기 5일 전에 박근혜가 지시를 내렸을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의심되는 김영환 수석의 메모에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이. 그리고 나서 5일 뒤에 이게 이제 집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 신보라는 국정원 플러스 박근혜의 떨거지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밖에서 움직이기 딱 좋은 행동대장 아니었는가 이렇게 의심이 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 목세 비례대표네. 그렇잖아. 아, 그럴 수 있겠네. 실제로요, 자기들 우호적인 단순하게 국가 안보 때문에 어떤 밀어주는 그런 국회의원이 아니고 이런 종류 같은 경우는 국정원이 허수아비로 쓰기 위해서 밀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블랙리스트 말고 화이트리스트도 이렇게 논란이 많잖아요. 그 화이트리스트의 대상이 됐던 사람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거잖아요. 신보라 씨가. 네. 그런데
이 국정원이 움직이는 방법들을 보면 그 화이트리스트는 자기가 화이트리스트라는 거를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게 주변에서 자기의 인맥이나 자기의 어떤 그 활동 능력, 자기 욕망만큼 주변에서 협조가 된다고 느끼지, 내가 국정원이 타겟으로 심어놓은 화이트리스트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육성된다는 걸 알고 했을까요? 이분이 나보다 나이브 하시네. 100% 알죠. 네. 아, 그래요? 나이브! 뭔가 만드는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중요할 때 써먹으려면 내가 너의 밥줄이야. 이거를 인식시켜주지 않으면 써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밥줄이라고 자금을 대주는 사람이 나 국정원이니까 믿고 움직여라고. 그럼요,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아, 나는 국정원에서 그런 연락이 없어가지고. 야수님에게 나이브 가산점 좀 드리겠습니다. 나이스. 반성하겠습니다. 신보라 같은 경우는 의원직이 어떻게 날아가더라도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 가슴 아파할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봐요. 어차피 승계되는 자리고요. 예, 그렇죠. 승계되는 자리인데다가 그들 입장에서 봐도 너무 과분한 자리에 올라가신 거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보면 되지. 그쪽에 윤주진이나 뭐 이런 애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냥 길거리 몇 번 나가가지고 조금 몇 년만 2, 3년만 개고생하면 누구나 국회의원 할 수 있어. 국정원이 밀어주면.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신보라는 그냥 소모품으로 그냥 끝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신보라가 왜 저번에 이재명 시장한테 털리는 거 기억나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나 이런 것보다 확실히 맨날 푸나님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태도의 문제. 그 말을 하고 이렇게 이재명 시장하고 이렇게 논점이 붙었을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니까 아 쟤는 안 되겠구나. 자기 실력 이상으로 야당의 중요한 정치 인사인 이재명 시장을 막 비판하면서 뜨고 싶었던 딱 관종 모습이었는데 논리적으로 제압하니까 찍소리 못하는 거죠. 그 성남시 거주 24세 지급된 청년 배당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찾아보니까 SNS상에서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연인과 데이트, 자전거 구입, 가방 구입, 블루투스 구입 이런 것들이 사례들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일부의 사례일 수 있습니다. 본질은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좋은 사회 서비스 하라고 세금으로 내는 건데 사회 서비스에도 좋은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청년을 이렇게 의심하게 하는 행정 서비스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청년 배당 상품권 물론 받는 사람이야 좋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이니 누가 안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시장님? 내가 하는 무상복지다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계시지만 이 24살 청년들에게 준 돈 어떻게 보면 25살 청년들에게는 내가 첫 일자리를 갖고 열심히 일해서 본 돈으로 나가는 세금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청년층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정 서비스를 하느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무상복지라고 천명하시는데 어떤 인터뷰에서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짜 아니죠. 세금으로 내시는 홍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복지라고 하는 이 홍보잔치도 그만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좋은 서비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건 명분, 목표, 그거에 대한 달성 효과들이 명확한 사업을 좋은 사회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만약 이게 가장 좋은 사회 서비스라고 한다면 실상 우리나라 공무원도 다 필요 없습니다. 세금 다 걷어서 그냥 나눠주는 공무원 몇 분만 있으면 되니까요. 정말 청년들이 꿈꾸고 일하기 위해 고안한 가장 효과적인 행정 서비스라고는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청년들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배당 말씀하셨는데요.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사회 서비스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뭐 매칭 서비스든 컨설팅이든 뭐 전담 콜센터 등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좀 머리를 좀 더 써서 고민하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신보라 의원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 나은 정책이 있으면 제가 하지요. 제안 주시면 고맙겠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과연 청년들의 복지 향상이나 아니면 취업 지원을 위해서 실제 뭘 했느냐. 과연 청년들이 과연 기성세대보다도 더 나은 옛날로 치면은 그야말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도 괜찮은 그런 세대냐. 우리 신보라 의원님은 의원님 되셨으니까 이미 기득권 사회에 들어오셨죠.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들은 이미 역사상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성세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규 세대, 청년 세대도 이미 우리는 아버지 세대보다 더 상황이 나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또는 국가 차원에서 한 정책들은 실제 뭐 2년 동안에 어디 뭐 취업을 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뭐 그런 정책들도 해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만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다 탈출하고 싶다고 말하는 이 현상은 결코 개선되지 않았거든요. 더 나빠졌습니다. 그 부분은 다 공통적인 잠깐만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성남시는 청년들 위한 정책을 뭔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정부는 서민 증세하고 국가 빚 늘려가면서 복지들 축소해 갔지만 성남시는 정해진 세금 잘 관리해서 빚 갚고 정부 지원 받지 않고 그 빚 내지 않으면서 세금 아껴서 새로운 복지 정책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 노인복지, 그다음에 보육복지, 교육복지 이런 거 다 하고 난 마지막 단계에 청년복지로 이거 청년배당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아껴서 예산을 아껴서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4대 강처럼 강연합하고 또는 자원 얘기한다고 마구 낭비하고 논지를 흐리는 또는 답변이시고요. 방위비리처럼 쓸데없는데 돈 쓰고 하는 것보다는 이 아낀 돈을 국민들한테 우리 세금 내는 국민한테 되돌려주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되돌려주는 방식이 현금으로 되돌려준다는 게 좋은 인정 서비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 말씀 정도로 아까 질문하신 거를 지금 듣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써놓고 순서대로. 그 말씀. 그러니까 그러면 왜 하필 현금을 주는 거냐? 현금을 주지 않고 청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 질의 순서에 원래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지금 다 배려를 질문하신 걸 하셔서 제가 하는 답하는 거니까요. 중인데 아까 저는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 끝에 답변을 드리려고 요구했던 그래요? 건데 제 그럼 질의 이따가 시간이 알겠습니다. 없어지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거 보면서 아, 같은 나라에 살지만 이런 모양으로 쓰는구나. 깜짝 안 되는 애들이 어느 날 자기는 대단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센 발언하고 막 인터뷰 있을 때마다 인터뷰에 응하고 심지어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꼭 무슨 백분 토론 같은데 한 번 좀 나가주고 하면서 그쪽으로 크다가 대표적으로 큰 인물이 신보라, 전희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아이들이 비례대표로 국정원 몫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것까지는 정말 나이브하게 봐서 그럴 수 있다고 봐. 꽂아 넣는 거. 원래 비례대표는 꽂아 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얘가 여가위하고 환노위 위원도 했어요. 이런 애들이. 아, 그건 당연하죠. 상임위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그래도 정당에서 이런 데 넣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여성가족 환경노동 쪽으로도 넣냐고. 자, 그러면 말씀을 듣고 내가 내린 결론은 선거 사무장의 아내였기 때문에 된 게 아니고 그것은 이제 1차적인 고리이고 만약에 국정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의도적으로 밀어넣는 케이스였다고 하면 더 복잡하게 얽혀 있겠죠. 근데 그 백이 선거관리위원 중에 한 명이 자기들 몫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나눠먹기 한다고. 칸막이 공천 뭐 비슷하게 해가지고 1번부터 몇 개가 당대표 뭐 여기 뭐 해가지고 나눠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게 말이야 면접 서류가 있잖아요. 어느 정당이나 공천할 때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해요. 그중에서 그 공천관리위원들이 이걸 본다고. 근데 신보라 공천관리 서류에는 체크 표시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별표 하나 딱. K 또는 뭐 이렇게 별표 하나 딱. 국정원 인사, BH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랬겠지. 국정원의 자금은요 공식적으로 집행하는 자금이 아니잖아. 그러면 뒷돈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이런 그 국정원이 지원해준 자금이라는 게.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써먹는 일종의 블랙 요원인 거예요. 뭐가 달라? 그렇죠. 이쪽에 블랙 요원 역할을 공식적으로 해놓고 있었던 거야. 얘를 국회까지 집어넣으려고 이력서에 체크 표시돼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블랙 요원의 이미지랑 너무 달라서 사실 일단 매치가 잘 안 되네요. 보통 블랙 요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날카로우면서도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남자, 여자 이런 걸로 영화에 그려지잖아요. 그만해. 그런 사람들은 보통 화이트 요원이에요. 정보국에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화이트 요원들이고요. 왜 이 나라는 블랙과 화이트를 이렇게 좋아하죠? 확실히 그 최민희 의원이 그런 말을 할 만해요. 보수의 민낯이라고나 할까. 막 집어넣는 거예요. 나는 국회의원이 뭐 아무나 할 수 있다는 데는 좀 100% 동의하는 사람이지만 그것도 지역구도 아니고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요. 사회적으로 굉장한 어떤 일가를 이루거나 사회적 굉장한 의미가 있거나 전문성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뭐 아스팔트 청년단체라는 게 뭐예요. 길거리에서 길바닥에서 좀 굴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어떤 일부는
국정원을 이슈로 해가지고 댓글 작업하면서 온라인을 장악하려고 했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시위하는 건 다 진보 좌파들이야. 그래서 동원된 게 어버이연합부터 시작해서 한데 어버이연합들만 길거리에서 시위를 하니 뽀대가 안 나. 그래서 청년들도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지지한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단 말이지. 거기에 동원돼가지고 얼굴 마담 비슷하게 역할하던 친구가 어느 날 별표 체크 네. 표시돼서 국회에 입성한 사건 아니에요. 예. 당장 사퇴해야 됩니다. 이거는. 보통 그 예전에 우리 80년대에 보면 뿌락치라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뿌락치라고 학생운동권에 숨어 들어와가지고 예. 경찰이나 국정원에 정보 제공하고 안에서 와해 공작하고 하던 뿌락치 애들도 대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 계열로 정치의 길을 밟아가는 애들이 많아요. 예. 그쪽 아주 전통적인 수법입니다 이게. 신보라 이야기였고요. 국회에서 좀 안 봤으면 좋겠네요. 요즘에는 단체 선물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내가 단체로 뭔가를 하고 싶다. 무슨 행사가 있어서 뭘 하나 맞추고 싶다 할 때 떠오르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쇼핑몰인데. 네.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네. 이분들처럼 다양한 물건이 있는 곳이 없어요. 정말 그러네. GALLERY 갤러리 gift.co.kr 1666-5404. 오, 싸고 영 싸네. 감동스러운 게 이거네요. 사이트에 등재되지 않은 상품이나 국내에 없거나 세상에 없는 상품도 개발 제작 가능하답니다. 오, 대단한데? 단체 선물은 갤러리 기프트였습니다.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체당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자,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정원 2차장 산하에 국익전략실 그 실장을 했던 사람 바로 추명호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국정원 그 적폐청산 TF 조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하는 그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국정원 공작은 국익을 위한 거였나요? 고개를 끄덕끄덕해. 그 다음 질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도 직접 보고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를 물어봤더니 아무 말도 대답 안 해. 이로써 이 사람은 커밍아웃 한 겁니다. 예, 인정. 예. 왜 그러냐면 어떤 질문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건 자기 생각과 맞다. 그렇지만 이거를 만약에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일종의 국민적 위증이 되는 거거든요. NCND라고 말하잖아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아. 다 그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건 대부분 다 긍정인 거잖아요. 그런 거지 뭐. 네. 대통령님, 제가 야수를 처리할까요? 대꾸하지 않아.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런 거야. 용서해 주세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걸 내가 얘기하라. 그런 말도 안 해. 법적인 책임 묻지 않기 위해서 예, 아니오가 아니고 대답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걸 긍정하는 겁니다. 추명호가 그런 거예요. 야, 이 사람은 내 이력이 화려해요. 이 추명호라는 사람이 국정원의 그 국익전략실의 사회팀 팀장을 맡으면서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산공세 차단이라는 문건을 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올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2013년도에는 청와대 행정관으로도 들어갔었어요. 참 대단한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네요. 정말 알면 알수록 정말 끼리끼리라고 하잖아요. 이 추명호 씨도 알자회 출신이래요. 알자회? 군 출신이에요? 원래 군인이었던 사람. 예, 예. 특채됐군요. 국정원에. 그리고 이 사람 누나가 최순실하고 친하대요. 헐. 혹시 이렇게 따지면 신보라랑 관련 있지 않을까? 직접적인 관련도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파도 진짜 정말. 그러니까 추명호가 우리가 얼마 전에 국정원이 지원하는 영화 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엔터테인먼트 팀을 운영하고 영화 제작 및 기획 등 영화계 전반에 개입했다는 거. 네, 엔터팀이라는 이름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영화는 안 보길 정말 천만다행이다. 국정원에 팟캐스트 관련한 팀은 없었을까? SNS 뭐 비슷한 이름으로 해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갖고 새날의 푸른 나무에 그 사는 곳 좀 알아봐. 걔 스케일이 얼마나 되니? 10억 주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에서 대놓고 그 새날과 푸나를 안티하는 방송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의심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에이, 뭐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 꼬랑지 역할을 하던 애들이 하나씩 검찰에 불려 들어가고 몸통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몸통이라 하면 몸통은 뭐 하나밖에 더 있겠어요? 그 쥐새끼. 메가바이트. 예. 그렇죠. 2메가. 그 쥐새끼를 잡아넣기 위해서는 정말 강력한 덫이 필요하거든요.
아니면 고양이가 강력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그럼요. 7순이 넘었는데도 한 달에 2회 이상 테니스를 치고 있고 오, 체력 좋아. 1회 이상 골프를 치고 있는데 야, 100세 시대에 정말 딱 들어맞는 모델이네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예, 감옥에서 한 120년 살았으면 좋겠네요. 체력이 좋으니까 그 형무소 들어가면 아마 교도소 들어가면 그 또 잘 관리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정봉주처럼 몸짱 그렇지, 돼서 몸짱이 돼서 나오지는 못할 것 같아. 몸짱까지는 모르겠는데 몸짱으로 나오지는 못. 생을 마감해. 박근혜도 보면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보면 좀 뭐 시술을 못 받으니까 애가 좀 늙어지긴 했는데 그거 외에는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게 하는 것 같고 그런 거 보면 이명박이도 들어가면 뭐 정말로 복근을 키우는 운동을 할 것 같아요. 복근을 키우면 뭐예요? 얼굴이 이명박인데. 이명박 씨 나이가 80 다 돼가거든요. 나는 그런 인간들을 가장 혐오해요. 혐오하지 말자 그러는데 나이 좀 먹고요. 그 돈 이명박 같은 자들은 필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자기들은 100살 정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욕심의 끈을 못 놓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까지는 봐요. 그들이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 블랙리스트 포함 온갖 국정원을 동원해서 온갖 작업하는 것들을 불법으로 생각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봐줘서. 그렇다고 해도 정상적인, 그러니까 민주주의과의 가장 원리 중에 하나인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어떤 세력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밥줄을 끊어버리고 자기를 우호적으로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국회의원까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 세력들이 하는 게 참 부도덕한 세력이고요. 이명박 씨 같은 사람들. 나는 그럴 것 같아요. 대통령까지 지냈고 돈도 많은 사람이잖아. 그러면 솔직하게 대국민 사죄하고 처벌 받을 것 같거든? 그게 낫지 않아? 근데 그 숨겨놓은 재산이 너무 크면은 무서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욕심이라는 거야. 다 해골로 변하는 건 똑같아. 혹시 이분도 2045년까지 기다리는 거 아닐까요? 30년도 안 남았어요. 끔찍하다. 100살 넘겠네 그럼. 버티면 영생을 얻는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해보고 싶은 직업 또는 하고 싶었던 직업 중에 저는 이 주제를 듣고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은 사람이 그랬겠지만 너 꿈이 뭐니? 그러면 과학자였어요. 과학자였는데 그 과학자의 꿈이 좌절됐던 게 고등학교 때 정확하게는 중3 때였어요. 정확하게는 중3 때였는데 제가 좀 성적이 좀 잘 나오는 편인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과학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아무도 의심하거나 뭐 비웃거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물리학을 제일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대학이든 물리학과로 진학하고 싶다는 거를 이제 평상시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중3 때 가장 좋아했던 물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물리학은 끝났다. 더 이상 연구할 게 없다. 네가 대학을 가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때쯤에는 물리학이 다 정리가 돼서 다른 학문 분야로 바뀌어 있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섬에서 나고 자란 중3 남학생한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겠어요. 물리학이 끝났다니. 그래가지고 정말 정신적으로 굉장히 방황했죠. 나는 이제 뭘 하지? 이렇게. 그러다가 그 고민과 상관없이 또 이제 섬에서는 애들이랑 놀 게 많잖아요. 그래서 막 뛰어놀고 하면서 이제 잠깐 고민한 거죠. 나 물리학자 돼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고등학생이 된 거예요. 고등학교에 가서도 그 선생님들이 다 그랬어요. 물리학자 되면 굶어 죽는다. 그래서 물리학자 말고 다른 걸 생각해봐. 막 그랬는데 나는 굶어 죽어도 좋다. 난 물리학을 공부하겠다. 계속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 쓸데없는 진짜 아무 의미 없는 토론이죠. 거짓.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그 조언도 정말 의미 없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예. 아니 물리학이라는 게 지금도 답이 없어가지고 미친 듯이 막 점점 더 그 과학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물리학이 끝났다니 그런 무식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이제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편이었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이제 기술 공학 쪽으로 관심이 기울었던 건 인터넷 때문이었죠.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95년도예요. KT 회선이. 근데 그 이전에
91년, 2년, 3년에도 인터넷이 운영은 됐었거든요. 근데 국제망이 인터넷이라는 회선, 그 인터넷은 이제 하드웨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인터넷이라고 하면은 컴퓨터에 뜨는 화면 브라우저를 이렇게 인터넷 한다, 나는 인터넷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인터넷은 사실 하드웨어에 깔려 있는 망을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용어상의 착오는 그냥 기술적 개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터넷 회선이 개통되기 전에는 전화선으로 이제 그 통신을 했단 말이죠. 70, 80년대에도 국제전화는 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터넷은 안 됐지만 전화선을 통해서 인터넷 비슷한 통신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프로그램 공부 옛날에 기억하십니까? 도스, K-도스 뭐 2.0, 뭐 MS-도스 3.0 뭐 이런 그런 걸 바탕으로 그 당시 온 동네에 통틀어서 우리 집에 유일한 컴퓨터가 있었어요. 동네에서 유일한. 좀 사셨군요.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오. 제가 네. 부모님들한테 뭘 해달라고 요구하는 애가 아니었거든요. 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주면 먹고 아니면 굶고 뭐 이런 성격이었는데 내 입으로 이거를 해달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요구한 게 그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쫄아서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 공부도 하고 막 그 열심히 개발을 한 게 아니죠.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금은 사라진 프로토콜인데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 주소창에 http://www.abc.com 이렇게 주소를 치잖아요. 예. 그런 개념은 94년도부터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게 없던 고퍼라는 프로토콜이 있었어요. 100% 그 텍스트 기반으로만. 들어본 것 예. 같아요. 텍스트 명령어로만 작동하는 그런 인터넷 프로토콜이 있었는데 그걸로 웰컴 투 화이트하우스라는 메시지를 볼 정도로 실제로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던 거죠. 텍스트 홈페이지에.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게 몇 년도예요? 93년도. 예, 94년 초, 94년 초 그때였죠. 그때가 접속 이런 영화 맞아요, 나오고, 맞아요. 예, 뭐 PC통신. PC통신 막 이렇게 나오고, PC통신 될 때. PC통신 그게 딱 무조건 전화선으로 접속하던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화 모뎀으로 미국 서버에 접속했던 그날이 너무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삐리리리리 이렇게 접속해가지고 맞아요. 그랬죠. 예. 국제전화 내가면서 그거는 우리 엄마 사정이고 나는 모르고 열심히 해서 그 당시 제 꿈은 그거였어요. 해커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렇게 그 사람들을 지켜주는 해커들도 많이 있거든요. 94년도 말부터 우리나라 이제 아시아 지역에 인터넷 회선이 연결됐어요. 싱가포르하고 이제 일본을 통해서 해저 케이블로 인터넷 회선이 연결되면서 94년 말부터 우리나라에도 인터넷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전 세계적인 개발자 그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글 사용자 그룹도 있지만 영어 사용자 그룹도 있고 아시아 지역에도 네. 뭐 한글, 일본어, 중국어, 영어를 다 이렇게 뒤죽박죽 올라오는 게시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뭐 기술 교환도 하고 이제 의견 교환도 하고 하면서 해커의 꿈을 키워나갔는데 크게 됐었겠는데. 아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재능이 있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실제로 재능이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서 이게 실력을 보면 저는 빠지길 잘했다. 어떻게나 이게 의지로 빠진 게 아니라 주변 상황 군대에 다녀오면서 이제 집에 뭐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서 의도치 않게 빠졌지만 빠지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실력이 있는 분들의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뭐 직업을 고민할 때도 이미 늦은 거였지만 그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정말 제가 누군가를 보고 부럽다. 나도 저것만 해보고 싶어라고 느꼈던 게 입자가속기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그 친구 중에 포항공대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포항공대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그 입자가속기가 있어요. 그 수십 미터에 달하는 그 기계 말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반경이 뭐 100m, 150m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 입자가속기 걔는 공부를 너무 심하게 잘하면요. 그 공부하는 그 군대 가는 것 대신에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 자격으로 입자가속기 그 관리 업무를 이제 자기가 맡아서 2년 반인가 3년 동안 그 군 대신에 이제 거기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원래 포항공대 대학원생이긴 했지만 그래서
한 번씩 주말에 만나서 그 입자 가속기 관리하는 그 뭐 이런저런 에피소드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진짜. 이게 입자 가속기가 한번 운영된다는 건 어떤 이 물리학이나 공학적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번 싹 돌려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입자를 가속한다는 개념에 대해서도 사실 말이 좋아서, 그러니까 입자 가속기 그러면은 모래알 같은 거 하나 숑 쌓아가지고 싹 돌리다가 어디 탁 때려박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입자 가속기에서 말하는 입자는 그런 게 아니라 전자 아니면 중성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렵네요. 예. 그래서 그 입자 가속기를 실제로 가까이에서 보면 그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크거든요. 대부분의 유럽에 있는 그 세른이라고 그 물리학 연구소로 굉장히 유명한 거기서 그 HTTP가 개발됐는데 그 이제 위성 사진으로만 보니까 실제로 그게 얼마나 큰지 잘 감이 안 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면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커요. 단일한 그 기계가 그리 큰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 단일한 기계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한 덩어리. 그 큰 게 각 그 전자석이라고 하죠. 전기로 움직이는 만들어내는 자석. 그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장치들인데 그 규모가 이제 집체보다 큰 규모가 이제 수백 미터씩 뭐 수킬로미터씩 이렇게 한 바퀴 동그랗게 원을 도는 이제 그런 구조물인 거죠. 그래서 중앙 관제실에서 보면 뭔지 모르지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계기판들의 그 반짝거림과 그리고 지금 뭐 실험 끝났다는 신호가 나오면은 막 그래프가 막 그려지면서 막 그 프린트가 막 되거든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막 움직이는 그 친구를 보니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때는. 그 뭐 어디서 학원 다닌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부 과정에서부터 어떤 그 이론적으로 쭉 거쳐와야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지만 너무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꿈꿨던 그 과학자의 모습이 내 친구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부러웠지만 어쩌겠어요. 이제 먹고 살려면 또 저는 제 나름대로 일을 해야죠. 그런데 제가 그 최근에 봤던 직업들 하고 싶었던 직업은 아니지만 하고 싶은 직업 중에 하나가 등대지기. 등대지기가 굉장히 전문직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산속에서 혼자 자는 건 싫은데 망망대해에서 혼자 자는 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는데 막상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 게요. 저는 저기 외가가 거제도 장승포에서 어릴 때 바다에서 많이 자랐거든요. 바다에서 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바다에 있고 이제 물이 있는 곳에 근처에 있으면은 좀 안정이 돼요. 근데 이제 산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공포에 떨어요. 저 산속 생활할 때 처음에 집 밖에도 못 나가고 그랬어요. 집인데도 겁나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나니까 가능합니다. 제가 처음 군대에 갔을 때 보였던 이상 증세가 생각나네요. 저는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외갓집도 바닷가거든요. 섬이에요. 외갓집도 섬이고 친가도 전라도의 해변 마을이에요. 그래서 항상 평생을 바다를 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군대 갔을 때 제가 굉장히 포악하게 굴었어요. 포악하게요? 네, 진짜 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정말 좀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었다 싶을 정도로 포악하게 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바다를 못 보는 진돗개의 그런 현상인가? 라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 진돗개를 육지에 데리고 가면은 애들이 그 총명함이 사라지거든요. 그 섬에서 키우던 애를 데려가면요. 그래서 그런 나 스스로를 개 비유한다는 게 기분도 좀 묘하긴 했지만 군대에서는 그런 거는 굉장히 괜찮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대한민국 군대에서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내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순간 그 고통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나는 개야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뭔가 자유로워지고 편해져요. 그래서 그때 바닷가에 진돗개를 산에 데려다 놓으면 이런 증상이 생기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애가 포악해지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에는 약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기 때문에 그래서 등대지기는 오히려 예. 무리 없이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쉬울 수 있겠는데요. 근데 등대지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료하고 심심하고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전문직이란 말이죠. 스마트폰만 있으면 무료하지 않죠. 아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등대라면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있다가 밤 되면 불 켜고 뺑글뺑글 돌아가는 전등만 멍 때리고 지키고 있다가 해 뜨면 퇴근하고 이런 직업이 아니라고요. 정확하게는 항로 표지 관리원이에요. 등대지기의 공식 명칭. 예. 등대가 항로 표지군요. 네, 항로 표지 관리원. 그것도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이에요. 예. 그렇죠. 공무원이겠죠. 되려면 목기사, 무선 설비 기사, 항로 표지 기사 3년 이상 경력이 필요합니다. 전문직이네. 완전 전문직이네요. 네. 그러니까 하는 일이 통신을 주로 하는 거죠. 보통 그렇겠네요. 배 근처를 지나는 배들이 나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잘 지나가라. 지나가는 거 확인했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주고받는 일을 하기 때문에 멍 때리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네요.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군요. 뭔가 노래 때문에 굉장히 미화된 면이 있어요.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 근데 이게 아쉬운 건 연봉이 좀 약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연봉이 되게 셀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봉이 제가 마지막으로 찾아봤을 때가 2,900에서 3,000만 원 정도? 근데 생각해 보면 보통 도시 근로자로 봤을 때 연봉 4,500에서 5,000만 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먹고 쓰는 게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자고 쓰는 게 없네. 예. 먹고 자고 생활비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다 보조금으로 나오는 거니까 들어가는 돈이 없죠. 근데 이게 한 달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22일을 연속으로 일하고 8일을 연속으로 쉬는 형태로 돌아간대요. 와, 22일 연속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2일 연속으로 한다는 게 혼자서 24시간은 다 하는 게 아니라 3교대로 3교대로 돌아가면서 22일 일하고 8일 동안 연속으로 쉬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고요하고 저는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몰랐을 때는 책 읽는 게 이제 저는 평생 소원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평생 책 보면서 사는 게. 근데 왠지 돈도 받고 돈도 벌고 책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딱 느낌이 들잖아요. 등대지기 하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던 거죠. 예. 이렇게 큰 욕심 없이 조용하게 책 보고 쓰고 싶은 글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돈벌이가 아닐까 싶어 찾아봤는데 역시 세상 녹록지 않더라. 그렇게 만만한 직업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등대지기는 일단 보류하는 걸로 보류. 보류하는 걸로 하고 제가 이 팟캐스트의 채널에 본격적으로 같이 하기 전에 직전까지 다녔던 학원이 영상 편집을 했었어요. 이 내가 영화를 좀 영화 매니아일 정도로 매니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좀 매니아급으로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고 직접 기획하고 촬영하는 거는 이제 노동력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다시 재가공할 수 있는 건 영상 편집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영상 편집을 하자. 그래서 한 3개월 코스에 이제 굉장히 한 달에 막 80만 원씩 하는 그런 학원에 등록해서 3개월간 배웠는데 배우면서 또 저의 어떤 재능을 하나 발견했죠. 재능 없음. 재능 없음을 발견하셨나요? 네. 재능 없음을 발견한 게 뭐냐면 음악을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이 영상을
이렇게 보면 영상을 아무리 예쁜 영상도 음악이 없으면 사람들 눈이 안 머물거든요. 근데 음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음악을 고를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 음악 감독이 따로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3분짜리 영상 편집하는데 몇 시간 걸리는 거예요. 음악 때문에. 예, 음악 듣느라고.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고르느라고요. 예. 그래서 도대체 내가 잘하는 건 뭐지? 영상은 잘 편집하시고요. 예. 음악은 음악 감독에게 맡기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이 필요 없는 팟캐스트 채널 참여하기 직전에 처음으로 팟캐스트를 녹음해서 편집을 해봤었어요. 오. 그렇구나. 가장 고민이 필요 없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의 그 숨소리나 약간 막아 뜬다고 하죠. 이게 그 중간에 뜨는 소리나 이런 것만 조정을 해도 굉장히 좀 들을만한 이렇게 하나의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나는 음악을 고르는 재능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어떤 게 취향이 저는 좀 대중적이지가 않아서 제가 좋아하는 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그 대도 안 한 감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가? 미디어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눈과 귀에 어떤 들려주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떠들게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채널에 너무 감사하고 들어주시는 분들도 너무 고맙고 이렇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환영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으세요?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세요? 새날과 연대하는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새가 날아든다를 듣고 연락했다 하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입니다. 02-6049-2616 한글로 한국도메인센터.kr 홈페이지 잘 만드는 회사가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버렸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팟빵 1, 2 채널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를 하시면 정말 새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